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교수님, 미국에 대한 이해 36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776년 7월 4일 날 미국은 독립선언서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전쟁을 해갖고 1783년에 9월에, 제 기억으로는 9월 1일인데 파리 조약으로 미국은 완전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습니다. 처음에 13개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제가 미국의 이제 태극기도 한번, 태극기가 아니죠. 성조기죠. 미국 성조기도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처음에 13개주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개 식민지의 목록에는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합니다. 뉴 잉글랜드. 그러니까 뉴 햄프셔 식민지, 지금의 뉴 햄프셔 맨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뉴 햄프셔가.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필그림 파더스,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에 도착한 데가 매사추세츠입니다. 지금 매사추세츠와 메인주로 지금은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로드 아일랜드, 프로비던스, 플랜테이션 식민지. 지금은 로드 아일랜드 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지도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미국이 이런 이름을 갖고 있구나 아시면 좋겠습니다. 커네티컷 식민지, 지금의 커네티컷 주입니다. 이제 중부 식민지가 있어요. 뉴욕 식민지. 처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갖고 개발을 하죠. 지금의 맨하탄에 와갖고 처음으로 식민지를 개척을 합니다. 지금은 그 뉴욕 식민지가 지금은 뉴욕주와 그 위에 있는 버몬트주로 나눠져 있죠. 뉴저지 식민지, 지금의 뉴저지입니다. 허드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뉴욕이고 남쪽은 뉴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식민지, 지금의 펜실베니아주, 델라웨어 식민지, 지금 델라웨어주입니다. 이게 중부 식민지예요. 그리고 이제 남부 식민지, 이제 우리가 남북 전쟁을 보게 될 텐데 메릴랜드 식민지, 버지니아 식민지. 이 버지니아 식민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그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식민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식민지, 노예제도를 많이 했던 데들이죠. 그 다음에 조지아 식민지가 있습니다. 워싱턴 DC 식민지, 지금 이제 워싱턴 DC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질 못했던 거예요. 그냥 그게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워낙 땅덩어리가 여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인데 에팔레치아 산맥 건너에는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자꾸 백인들이 에팔레치아 산맥을 넘어서서 이제 루이지애나 그 미시시피 강까지 자꾸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금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심지어 중국 사람들까지도, 유럽 사람들까지도 서부로 그렇게 행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서부 이제 개척사에 대해서 사실은 1620년부터 계속 서부로 갔던 거죠. 그래서 1930년에 완전히 이제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까지 끝까지 다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와이까지 가고 더 서부로 가려고 해서 우리나라 신미양요까지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이나 또 미국에 이민 간 교우들이나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서부 개척
영화, 서부극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서부극이 왜 등장을 하게 됐는지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미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부극의 기원은 19세기 중엽에 출연한 미국의 10센트 소설 다임 노블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양산형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양판소, 그러니까 양산을 하는가, 판타지 소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양판소 같은 싸구려 소설로 문명화된 동부 백인들의 입장에서 활약하는 영웅들, 특히 버펄로 빌 코디라거나 와일드 빌 히콕, 와이어터 어프, 킷 카슨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일종의 영웅담으로 엄청나게 팔리고 연극으로 상연되기도 하고 배우가 아니라 주인공이 본인이 직접 출연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서부에 관련된, 서부 개척에 관련된 소설도 많이 나오고 연극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에디슨 스튜디오가 1903년 만든 세계 최초의 서부극 영화도 서부를 무대로 한 대열차 광도였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저는 이 대열차,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한 거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본 영화들입니다. 였으며 20세기에 서부물은 꾸준히 생산, 소비되었던 소설의 한 장르였습니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80년대 일부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이자 전성기의 서부극은 전형적인 영웅물로 정의로운 영웅과 악한 무법자의 대립을 주된 테마, 주제로 삼았던 거죠. 이때 영웅은 보안관이나 그 지역의 판사처럼 법의 수호자들이 주류였고 악당은 열차강도, 부도덕한 부자, 무장한 원주민 집단이 악한 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깡패, 동부에 있던 깡패 양아치들이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을 뜯으러 온 그런 깡패들 얘기입니다. 이 시기에 양산형으로 너무 많이 만들어냈고 함량미들의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소목성 작품군으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서부극이 조폭물, 일본 야쿠자물이 좀 비슷한 그러한 성격을 띠죠.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 주연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현상금 사냥꾼, 그 다음에 미병헌이 현상군 사냥꾼을 하죠. 마적단 두목을 하고 열차 터리범, 송강호가 열차 터리범 역할을 하죠. 1930년대 만주 벌판에서 지도 한 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희대 추격전, 서부극의 요소를 지닌 영화를 우리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죠. 그 서부극의 특징이 뭡니까? 말 타고 다니고 휘바람 소리가 나고 자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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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악이 북의 음악 소리가 말발굽 소리하고 이렇게 어울려져서 이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서부극의 모습입니다. 자, 서부극의 주인공이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사실 주인공입니다. 서부의 개척의 주역들, 카우, 소, 보이, 소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목동들이죠. 목동들. 우리가 성경 특강 때 목동 얘기 참 많이 하죠. 카우보이라는 단어 그대로 원래 직업을 심플하게 풀이하면 소치기죠. 소치기. 제대로 된 번역어는 목동 내지는 소몰이 혹은 소몰이꾼입니다. 스페인,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페인 식민 제국의 바케로로부터 유래된 직업입니다. 이 바케로라는 뜻은 스페인에서 소몰이꾼, 목동을 얘기를 합니다. 스페인 출신의 이민자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와서 전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넘어온 거죠. 그런 이유로 초기 카우보이들은 멕시코, 스페인 식민지 멕시코를 시작으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카우보이는 원래 미국의 서부의 전용물이 아니라 원래는 스페인에서 전해졌고 그 다음에 멕시코로부터 서서히 미국으로 올라가면서 미국화가 되었고 때문에 실제 역사 속 대부분의 카우보이들은 멕시코 이민자 출신의 히스패닉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우보이에 대해서 조금 혼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개념을 좀 잡고 이해하시면 미국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지역과 텍사스 주에는 옛날 스페인에서 온 소들이 야생에서 살고 있었어요. 소들이 이 소떼들을 붙잡아 북쪽으로 오클라호마 주를 종단해서 동북부 이제
아까 말한 13개 주에서 동북부 도시로 연결, 인구가 제일 많았던 거죠. 뉴욕 이런 데가. 기차역이 있던 캔사스 주의 도지시티라는 카우보이의 수도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에벌린으로 롱 드라이브, 소떼를 몰고 운반하던 직업이 바로 그러니까 소떼를 운반하는 직업이 카우보이죠. 운반된 소는 도축되어 동북부 도시의 식육으로 제공됩니다. 동북부 도시, 그러니까 공업도시죠. 즉 카우보는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야생소를 붙잡아 팔던 상인들이죠. 약 12명의 카우보이가 팀을 이루어서 한 번에 한 2,500마리의 소떼를 몰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 번만 옮기고 나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지역의 신문의 르포 기사로 카우보이라는 존재가 알려져서 카우보이에 대한 로망이나 전설이 후대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상 카우보이라는 직업은 많아야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1,000명 정도.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야생소를 잡아서 동북부로 옮기는 것은 한 10년 동안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자, 카우보이. 실제 활약한 카우보이는 영화처럼 백인이 아닌 멕시코인, 흑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카우보이 문화 자체가 멕시코로부터 전해진 거죠. 그래서 미국 서부 영화의 카우보이는 실질적으로는 멕시코 문화입니다. 남북 전쟁 이후 해방된 흑인들도 이 업종에 들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860년대 이후에는 남북 전쟁 이후에 해방된 흑인들과 함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남북은 출신 백인들도 서부로 몰려들면서 백인 카우보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백인이 등장하는 카우보이가 마냥 어색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은 히스패닉, 스페인에서 넘어온 히스패닉하고 흑인들이 대부분이 카우보이 역할을 했죠. 하지만 카우보이 인종 비율 중 가장 많이 차지했던 비율은 히스패닉 카우보이, 흑인 카우보이입니다. 그런데 서부 영화에서는 화면에 주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백인 1색이고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인디언이라고 불리고 많은 경우 민간인을 학살하며 백인 여성을 납치, 강간하고 희생자의 머리 가죽을 벗겨나가는 잔인한 악당으로 원주민을 그리죠. 그런 것들은 백인, 그러니까 미국 우월주의,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어두운 면을 감추고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서부극이 참 많습니다. 1950년대 이후 백인의 악랄함을 고백하는 수정주의 서부극이 나오기 시작했고 존 웨인도 수정주의 서부극인 수색자에 출연을 합니다. 아예 유럽권, 특히 이탈리아 경우에는 선악의 구조조차도 없애버리고 무정부, 피카레스크, 어쨌든 또 3자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서부 개척시대의 이면의 모습을 이렇게 조명할 수 있죠. 이걸 수정주의 서부극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나바오 조,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같은 영화는 미국 원주민이 주인공, 비록 백인 배우가 분장하고 나왔지만은 백인들이 인디언은 꺼져라고 하자 아득한 옛날부터 우린 여기서 살아왔는데 정착한 지 100년도 안 된 당신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쳐들어와 자신들의 땅이냐라며 지배하냐는 비꼬는 대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나바오 조 영화를 보면은 조 혼자 백인들을 전부 다 죽이죠. 그것도 아주 여러분들 보시면은 참 재미난 서부극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 늑대와 춤, 이건 뭐 굉장한 영화죠.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한 자, 인디언과 백인이, 늑대와 춤은 인디언과 백인이 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죠. 용서받지 못한 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하는 건데 끝까지 사람들 다 죽이고 본인도 결국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얘기하죠. 라스트 모이칸, 이것도 정말 마지막 인디언과 같은 수정주의 서부극이 온갖 상을 휩쓸면서 상업적으로도 비평과 평단의 평가 모두 파죽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부 영화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많이 봤던 영화들이에요. 그 서부극에 아주 재미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신해우 식물학자의 노트, 내가 이거 저기 텍사스 뭐 네바다 이런 데 갈 때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풀 같은 게 뭉쳐서 막 굴러다녀요. 서부 영화 보면은 막 그런 풀 같은 게 계속 굴러다니는 그리고 확 그 마을이 딱 있는 데서 풀이 막 굴러다니고 둘이서 딱 총을 겨누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무법자들이 결투를 벌이는 미국 서부 영화의 단골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결투 직전 누구도 먼저 총을 뽑지 않고 멈춰선 긴장만 가득한 장면을 가로지르며 흙먼지와 잡초 뭉텅이가 굴러갑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잡초 뭉텅이는 무슨 식물일까 하고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지푸라기가 죽은 식물이 대충 바람에 엉겨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건조한 서부 지역에 사는 식물 나름의 생존 방식이라고 합니다. 콩과, 국화과, 백합과 등에 속하는 많은 식물들이 이렇게 굴러다니는데 이를 회전초라고, 그래, 회전하는 회전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회전초는 계속 성숙하며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열매를 맺은 뒤에 뿌리나 줄기에서 분리되어 마른 상태로 거리를 배야 합니다. 마른 상태로. 그러다가 하늘에서 비가 와서 젖으면 그 순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갖고 메마른 광야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신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서부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부극에 대한 허문용 평론가가 참 좋은 말을 썼어요. 서부극에 대한 가장 단순한 통념은 우리는 알고 있다. 통념을 고전적 서부극은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착한 백인과 나쁜 인디언이 싸워. 사실 정반대죠. 착한 인디언과 나쁜 백인들이 점점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인디언들의 머리 가죽을 벗긴 사람들은 백인들입니다. 싸워 착한 백인이 승리하는 영화이고 수종주의 서부극으로 불리는 후기 서부극은 인디언의 고난과 백인의 잔인성을 고발하는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수종주의가 나오면서부터 조금 이제 백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미국 사람들의 본 모습을 민낯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통념은 존 포드의 영화뿐만 아니라 1940년, 50년대 하워드 혹스, 윌리엄 웬만, 안소니 만의 서부극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죠. 좀 부끄러운 영화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보다 훨씬 전에 만들어진 포드의 무성 영화 철마 1924년 혹은 역마차 같은 해에 만들어진 마이클 커티스의 다찌시티 혹은 그보다 3년 전에 만들어진 세밀 드멀의 평온의 사나이 1936년만 봐도 그런 통념은 간단히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착한 백인, 나쁜 인디언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영화들에서 인디언이 미국 개척민들의 위협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진정한 악인은 인디언에게 무기를 파는 백악관의 고위 관료 혹은 토지 투기꾼 및 그와 결탁해 인디언을 배후 조종하는 백인 기업가 혹은 악랄하고 탐욕적인 카우보이들의 민낯을 수정주에서 드러낸다는 거죠. 존 포드의 또 다른 1939년작 모호크족의 북소리에서는 희귀하게도 영국군이 인디언과 결탁을 합니다. 영국군이 인디언하고도 결탁하고 프랑스도 인디언하고 결탁을 하죠. 적어도 고장들의 서부극은 초기부터 인디언의 잔인성이 아니라 타락한 문명과 자본주의적 탐욕을 주제로 삼죠. 그 이제 수종주의 서부극이 이제 1960년대 아파치나 솔조 블루, 마리라 불리운 사나이, 리틀 빅맨 등이 이제 백인은 악마고 원주민 집단 학살이나 백인 악당들에게 시달림 당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인의 잔인성이 이제 드러나는 서부극이 나오는 거죠. 서부극의 대명사 존 포드 최후의 서부극인 샤이엔의 가을도 미국의 불합리하고 강제적인 이주 정책에 시달리는 샤이엔 인디언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부극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네요. 한 13일 동안 비가 안 와갖고 엄청 뜨겁고 그랬는데 조금 좀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76년 무법자 조시 웨일즈라는 영화, 이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을 하죠.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날 무렵 미주리주의 산골에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조시 웨일즈에게 재앙이 닥쳐요. 북군의 끈앞풀이 되어 강도질을 일삼는 테릴이 마지막에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한테 총에 맞아 죽죠. 무리들이 조시의 집을 덮쳐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겁탈한 후 살해합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존은 싸늘한 킬러가 되어 남북은 잔당에 합류하는데 당시 리더였던 플래처가 배반을 하여 동료들을 모두 잃고 조시는 부상당한 제이미만 데리고 인디언 보호 거주지로 가죠. 그런데 사실은 테릴은 조시 웨일즈의 목에 거액의 현상금을 붙여 만나는 사람마다 조시 웨일즈를 죽이려 듭니다. 근데 조시 웨일즈가 다 죽이죠. 이 와중에 제이미는 부상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조시 혼자 인디언 구역에 은신합니다. 조시는 그곳에서 떠돌이 인디언 노인 와티를 만나 남부 저항군이 아직 멕시코에 있다는 말을 듣고 개도 한 마리 또 만나죠. 그와 함께 멕시코로 향하죠. 조시는 가는 도중 산타 리오라는 마을에서 인디언 코만치족과 무기 거래를 하는 도적 집단인 코만체로 무리들에게 강도를 당한 사라와 그녀의 딸 로라를 구해 사라의 죽은 아들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자기 아내하고 아들을 죽인 테리를 죽이는 걸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네, 이런 영화들 그냥 계속 뭐 이 총으로 죽고 죽이는 그런 영화가 서부극이죠. 그래서 서부 개척 영화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서부극을 보면은 훨씬 서부극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Unforgiven, 1992년. 이 인간에게 용서라는 것이 가장 힘든 행위죠. 그리고 무법자에게 반성이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죠. 과거 잔혹한 살인자로 악명 높았던 늙은 총잡이 빌 머니,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아내 없이 자식들과 돼지들을 키우며 어렵게 삽니다. 어느 날 두 총잡이가 젊은 총잡이가 창녀의 얼굴을 흉하게 그러니까 두 친구죠. 흉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안관 리틀 빌 데거트, 이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진 해크만, 유명한 영화배우죠. 약간의 벌금으로 범인들을 그냥 풀어줘요. 이 여자 얼굴을 막 칼로 막 난도질을 했는데 이에 붕괴한 창녀들은 현상금 $1000를 걸어서 총잡이 악당들을 잡고자 합니다. 젊은 총잡이 스코필드, 제임스 울벳은 현상금을 위해 머니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궁핍하게 살던 머니는 그 돼지가 이제 장티푸스가 걸려요. 질병이 걸리고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 아들하고 딸을 위해서 총을 다시 잡기로 하죠. 동료 레드로건, 모건 프리먼까지 합세해 떠납니다. 보안관 빌은 총잡이들의 말썽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머니의 동료가 보안관 일행에 의해서 죽어요. 머니는 그러니까 모건 프리먼은 총을 안 쏴요. 살인하는 게 싫어갖고. 그래서 머니는 복수를 결심하고 보안관과 싸움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 죽이죠. 이 서부극 중에서 가장 낭만적인 서부극 중에 하나가 내일을 향해 쏴랍니다. 아마 이 강의 듣는 분들 대부분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890년 미국 서부 부치 캐시디, 폴 뉴먼과 샌던스 키드, 로버트 레드퍼더는 갱단을 이끌고 은행만 전문적으로 터는 은행 강도들입니다. 보스인 부치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인심은 좋지만 총솜씨는 별로였고 반면 로버트 레드퍼드의 역할을 하는 썬댄스는 정반대로 구변은 말은 별로 잘 못하지만 총솜씨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돈이 생기면 써버리고 없으면 은행 터는 그들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매우 낙천적이면서 낭만적이기도 하죠. 썬댄스에게는 애인 에타, 굉장히 예쁘죠. 캐서린 로스가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부하들이 부치를 몰아내려고 반기를 드는데 부치는 특유의 구술과 응기응변으로 잘 무마를 합니다. 그러다 모처럼 몇 차례 열차를 턴 것이 화근이 되어 부치와 썬댄스는 미국의 추적의 표적이 되고 할 수 없이 볼리비아로 갑니다. 이때 썬댄스의 애인 에타와 동행하면서 볼리비아로 오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난한 나라로 영어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종이에 보고 읽고 막 그리기도 해요. 부치와 썬댄스는 에타에게서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털고 도망치고를 반복하는 은행털이가 순조롭게 이어지죠. 하지만 이곳까지 이들을 체포하러 온
와이오밍의 보안관 조 러포절에게 잡혀갈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강도질을 그만두어 정당한 직업을 찾는데 때마침 광부들에게 지급할 월급을 호송하는 주석광산업체 간부를 호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것도 재밌죠. 하지만 은행에 돈을 찾아 돌아오는 길에 이곳 산적들에게 습곡을 받아 간부는 총에 맞아 죽고 강도들이 빼앗은 돈을 세고 있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 이들을 모두 사살을 하죠. 그 에타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결국 둘만 남죠. 이 에타하고 샌더스로 기억이 나는데 그 자전거를 타면서 나오는 음악이 환상적인 음악이 나오죠. 이 아카데미상을 받았죠. 다음날 부치와 키드는 농부들을 습격해 돈과 말을 빼앗고 마을에 내려와 식당으로 들어가죠. 식사를 주문하는데 식당에서 일하던 소년이 이들이 가져온 말 중에 있는 농장 표식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들과 총격전이 벌어지죠. 아주 그 총격전이 볼만하죠. 두 사람은 총상을 입고 막다른 곳에 피신하는데 이제 경찰이 안 되니까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수백 명의 군인이 밖에서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이곳에, 아니 모르는 건 아니죠. 대충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는데, 야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이제 볼리비아에서 어디로 갈까? 호주로 가자. 그러면서 둘이 약속을 하고 권총을 차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영화는 끝나죠. 그러니까 이 서부극에는 거의 윤리라는 게 별로 없어요. 윤리라는 게 없고 악인,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우리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주제의 이 서부극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장고, 분노의 추적자 2012년에 나온 거, 이거는 좀 윤리적인 겁니다. 1858년 미국 텍사스의 노예상인 스펙 형제가 한 무리의 흑인 노예들을 족쇄를 발에 채운 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막 밤이 되어 매우 추워졌는데도 행진은 계속되죠. 하지만 어디선가 현상금 사냥꾼인 닥터 킹 슐추가 나타나 노예 무리에서 장고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닥터 킹 슐추는 장고라는 자가 자신을 노리는 타켓을 알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를 노예상들에게서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예상들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킹 슐추는 노예상 한 명을 살해하면서 장고를 풀어주죠. 그러면서 장고한테 총 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아주 탁월한 총 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이 킹 슐추는 독일 출신의 이민자를 표면적으로 순회 치과 의사 행사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를 핑계로 이리저리 떠도는 현금 사냥꾼입니다. 노예 제도를 혐오하는 지식인인 킹 슐추는 다음 목표인 수배범 브리틀 형제를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일하던 농장의 노예였던 장고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수배범을 체포하는 것을 도와주면 자유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이에 흑인 노예 장고 제이미 폭스는 닥터 킹 슐추와 함께 현상금 사냥꾼 일을 시작을 하죠.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아하고 2번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장고의 목표는 오직 하나,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간 아내 브룸힐다를 찾아내서 구하는 것이죠. 브룸힐다는 예전 주인에게서 독일어를 배운 노예로 집안에서만 일하는 상대적으로 좋은 처지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장고와 사랑에 빠졌고 노예끼리는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둘이서 탈출을 감행하지만 둘 다 잡히게 되고 밤에 도망자 낙인을 찍히고 채찍질을 당한 뒤 따로따로 팔리게 됩니다. 장고는 자기가 대신 채찍을 맞겠다며 빌어보지만 브룸힐다를 사들인 브리틀 형제는 그를 비웃으면서 브룸힐다의 뺨에 낙인을 찍고 채찍질을 가하죠. 아주 잔인한 백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닥터 킹 슐추가 쫓던 수배범이 바로 이 브리틀 3형제였던 것입니다. 평소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킹 슐추는 나중에 좀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동하면서 장고에게도 개인말을 주어 타개하고 식사나 교육에서도 격이 없게 대하지만 흑인을 인간 이하의 열등한 존재로 보는 남부인들은 흑인이 말을 타고 다니거나 식당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경합을 금치 못하죠. 자유민이 된 이후 처음 방문한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슐추는 마을 보안관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수배범을 쏴 죽이면서 현상금 사냥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과 연방보안관 앞에서 능숙하고 뻔뻔하게 수배서를 꺼내드는 그러고는 브리틀 형제를 찾아 떠나죠. 마지막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이 장고하고 마지막 결투신이 볼만하죠. 결국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죽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화려한 집은
전부 다 폭발해서 없어지고 결국은 아내를 찾아 떠나는 영화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장고 분노의 추적자 2013년에 아마 우리나라에 상영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흑인과 백인의 잔인성을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르지오 레오네는 이탈리아 감독이에요. 달러 3부작이라고 유명하죠. 황야의 무법자, 피스트풀 오브 달러스 입니다. 비록 그는 이탈리아인이지만 제3자 입장에서 미국이란 나라의 근대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새로운 서부 영화를 만드는 스타 감독이 됩니다. 그의 서부극은 1950년대 미국의 수종주의 서부극에 좀 더 발전이 됐어요. 비평가들은 이를 두고 이탈리아산 서부극, 즉 스파게티. 스파게티가 이탈리아 국수잖아요. 웨스턴, 스파게티 서부극의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황야의 무법자의 성공을 힘입어 레오네 감독은 1년 간격으로 연달아 석양의 무법자, For a few dollars more, 달러가 계속 들어가죠, 제목에. 그 다음에 석양에서 돌아오다,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이게 이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런 영화 제목 내용이에요. 를 만들었고, 더 굿, 좋은 영화, 더 배드, 나쁜 놈, 더 어글리, 이상한 놈, 이 영어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에서 우리 송강호하고 이병헌하고 정우성 영화 배우들이 이 영화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정말로 우리나라지만은 1930년대 만주를 대상으로 하고 일본군하고 싸우는 장면이지만은 굉장히 잘 만드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레오네 감독은 놀라운 작품성과 높은 인기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주인공으로 하여 만든 스파게티 웨스턴, 그러니까 이탈리아 서부극이죠. 장르의 세 작품은 달러 3부작이라고 그러고 무명의 사나이 3부작 또는 무법의 3부작으로 불리는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보셔도 굉장히 여러분들 재미난 시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수색자, Searchers, 1956년 악랄한 백인 주인공 존 웨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종차별주의를 끝냈다고도 하고 고전 서부극의 마지막 걸작이라도 하고 평가는 보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색자는 1956년 미국 테크니컬러 비스타비 전 웨스턴 영화로 존 포드가 텍사스 인디언 전쟁을 무대로 하는 요거 조금 있으면 제가 강의할 거예요. 1954년 앨런 르메이의 소설을 토대로 감독을 합니다. 존 웨인이 입양된 조카 제프리 헌터와 함께 수년간 유괴당한 진려 조카를 쫓는 중년의 내전 참전 군인을 맡아 출연하죠. 평론가 로저 이버트는 존 웨인이 수행한 이선 에드워드를 포드와 웨인이 창조한 캐릭터 중 가장 매혹적인 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멕시코 전쟁을 합니다. 미국인은 나라의 군제 이제 독립전쟁은 끝났고 멕시코 땅을 뺐죠. 미국인은 나라의 국경을 넘어 북아메리카, 특히 오리건, 캘리포니아 및 텍사스에서 확대해 나갈 권리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아요. 정당한 권리라고 그러죠. 184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평창주의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1836년 텍사스 혁명으로 텍사스 공화국이 성립되었지만 멕시코는 이 땅을 자기네 텍사스 땅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1845년 텍사스가 그냥 미국한테 가갖고 우리 그냥 미국의 한 주로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합병으로 텍사스가 미국의 주가 되자 멕시코하고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846년 5월 의회는 멕시코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멕시코는 미군의 대포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보급품의 고갈뿐만 아니라 지휘계통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패배를 당해갖고 그 어마어마한 땅,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이런 걸,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땅을 빼앗기죠. 1848년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미국은 리오그란데 강을 경계로 하는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와 뉴멕시코주를 받습니다. 굉장히 서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이후 13년간 멕시코에서 획득한 영토는 북부와 남부의 노예 제도의 확장을 둘러싼 당파적 긴장 관계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정점에 초점이 되죠. 결국 미국은 남북 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과 같은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우리 신부님들 세 분도 여기 다 있고 직원들 전화도 받는데 주방에서 팥빙수를 만들어 왔는데 직원들이 내가 팥빙수에다 청국장 가루 넣어 먹는 거 찍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찍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초특강 강의 준비도 하고 자료도 찾고 또 매일미사 강론 원고도 치고 직원들하고 일하는 사무 공간입니다. 청국장 가루 한번 넣어서 진짜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볼게. 맛있겠지. 일단 한번 맛을 보고. 맛있네. 진짜 맛있는데?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국장 가루를 많은 경우 된장찌개 마지막에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라면 끓여 먹을 때도 마지막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섭취한다고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야채, 샐러드 할 때도 이 청국장 가루 넣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생활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드신다고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이 팥빙수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넣어서 먹어보니까 맛있네요. 전혀 이질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팥빙수 드실 때 한번 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